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10월 또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파주 슈필도 있고 매주 수요일마다 또 소개하는 팝콘의 신작 또 소개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 그 중복된 신작들의 소개는 조금 최대한 덜어냈습니다. 왜냐면 게임들이 너무 많이 쏟아졌어요. 이번에 저희 우주TV에서 소개하지 않았던 신작들 위주로 먼저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가보실까요? 첫 번째 두둥. 자, 첫 번째는 소클로버입니다. 10월 18일 날 출시된다고 잡혀있는데 아직 그 상세 페이지라든 이런 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인스타에서 보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구성품은 이게 전부긴 한데 4개의 카드를 끼울 수 있는 이렇게 트레이가 있고요. 카드 자체도 4개의 면, 그 위, 아래, 왼쪽, 오른쪽에 단어들이 각각 써 있습니다. 이렇게 4턴에 카드 4장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끼워요. 끼워놓고 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해당 면에 보이는 단어를 가지고 공통된 또 하나의 단어를 위에다가 적는 겁니다. 뭐 우산, 천둥이면은 뭐 날씨?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럼 다 적고 나서 이 카드들 다 빼냅니다. 이런 식으로 빼내요. 그러면은 저희가 적었던 단어들만 있겠죠? 그리고 제가 힌트로 썼던 카드 4장 외에 한 장의 카드를 추가로 랜덤으로 꺼내가지고 잘 섞어서 더미로 둡니다. 그리고 저를 뺀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보고 맞추는 거예요. 한 카드당 2가지의 면만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왼쪽 그 사이드 모서리만 단어가 사용이 되고 나머지 중심부에 해당되는 단어들은 이제 사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힌트를 잘 적어야 되고요. 카드를 보면은 모호하게 뭔가 의미가 약간 중복되는 느낌의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딱 카드를 한 장 받아가지고 저는 썼을 때는 나름 잘 썼다라고 생각되지만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또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재미가 있는 파티 게임이에요. 뭐 3명에서 4명 이렇게 단체로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문제를 낸 사람 거에 퀴즈를 맞추는 거죠, 같이. 그래서 협력적인 느낌, 그리고 뭐 이제 파티하게 재미나게 적으면서 나중에 결과가 공개됐을 때 아니 이게 왜 이거야? 빵빵 터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스모디 코리아에서 출시가 됐고요. 아직 정확하게 어디서 판매가 될지 안 잡힌 것 같아요. 18일 날부터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먼저 보기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어떤 매력과 재미가 있는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어떤 메커니즘, 그러니까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 게임인지 정도만 가볍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소클로버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두둥, 예, 퀸즈 갬빗입니다. 오, 넷플릭스 보셨나요? 넷플릭스에서 퀸즈 갬빗을 정말 재밌게 봤는데 또 보드게이머들이라면 인상 깊게 봤을 것 같아요. 체스를 테마로 실제 있었던 인물을 드라마에서 만든 건데 뭐 영화적 테마라든지 그거는 살짝 연결돼 있긴 해요. 그 여주인공이 약간 취했을 때 천정을 보면서 막 머리로만 이렇게 체스 말을 두면서 막 복귀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것을 약간 테마 가져와서 프로그래밍이라는 메커니즘 요소로 가져왔어요. 예, 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여러 명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걸 실현했습니다. 2명이 아니라 3명과 4명까지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위치에서 이 말이 있거든요. 기물? 이 말들을 이용해서 바닥에 기존에 놓여져 있는 이 체스 칩들을 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점수인 거죠. 체스 말이 움직이는 방식은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그 룰이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게임을 하는 방식 자체는 이렇게 판은 체스판 크기랑 똑같아요. 이게 8 곱하기 8 사이즈가 똑같고 갬빗이라는 이 말이 있는데 이제 각자 플레이어마다 이 말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 갬빗 말만. 그리고 이 준비 카드를 보고 체스 토큰을 이제 올려놓는 거죠. 체스 토큰을 쭉 올려놓고 그 체스 준비 카드에 각자 플레이어 말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도 정해져 있어요. 플레이어들마다 갬빗 카드를 갖고 시작합니다. 내 턴이 되면은 이렇게 뒤집어서 놔요. 카드를 뒤집어서 놓으면 여기는 뭐가 적혀 있냐면 비숍, 퀸, 나이트, 블락 이 4가지의 말의 움직임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갬빗은 내가 어떤 카드를 냈느냐에 따라서 그 카드에 맞게끔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3장을 내려놓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핑크예요. 여기 말에서 가장 높은 점수의 말을 먼저 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놓고 그럼 또 그 위치에서 내가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 3장까지 예상을 해서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굉장히 좀 재밌고 매력적인 건 우선 저 한 번 하고 상대편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돌고 또 한 장 한 장 돌고 돌다 보면 내가 먹으려고 했던 것을 누가 먹거나 혹은 내가 이동을 해야 되는 곳이 길이 막혀가지고 누구로 인해서 그곳을 못 가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최선은 안 되지만 차선책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는 다른 지역을 갈 걸 생각하고 내가 2번 3번 카드를 놨잖아요. 그런데 막혀서 내가 이걸 예상외로 다른 곳을 갔다. 그러면 이게 다 꼬이는 거예요, 뒤에가. 그래서 뭐 내가 꼬이면 상대도 꼬이고 해서 막 다 꼬이고 돌면서 재미있게 빵빵 터지면서 그때 지금 여기서 무엇을 먹어야 가장 최선일까? 그리고 내가 다음에 뭘 했었지?
내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 게임은 내가 내려놓은 카드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려놓게 되면은 오픈할 때만 그걸 보고 내 말을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냈었는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3장을 다 쓰면은 3장을 버리고 다시 또 3장을 새로 냅니다. 그래서 내가 쓴 카드를 또 못 써요. 덱빌딩처럼 카드가 한번 다 떨어져야 되는데 이 카드를 갖고 있는 장수도 약간 똑같이 갖고 있지 않아요. 뭐 퀸은 3장이었나? 그러니까 말이 나이트가 좀 많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트가 4장인가 들어있고 나머지가 3장, 3장, 2장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뭐 퀸 같은 경우는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는 카드니까 정말 중요할 때 사용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체스 말에 이제 체스 토큰이 다 떨어지면 게임이 끝나게 되고요. 서로 각자 먹은 이 체스 말들의 합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냥 체스라는 게임을 들어가기 전에 뭐 아이들하고 가족들끼리 어떤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는지 이 게임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 체스는 너무 1대1이니까 너무 전략적이고 봐주기도 쉽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게임은 봐주고 자시고 없이 그냥 누가 뭘 놨느냐에 따라서 내 계획도 완전히 뒤틀어지기 때문에 그냥 재미나게 웃을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체스 기물, 말을 움직이는 방법을 터득하고 난다면 다음에 좀 더 체스를 조금 심도 있게 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단체로 즐길 수 있는 체스 파티 게임 퀸즈 갬빗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임 넘어갈 거예요. 다음 게임은 두둥. 다음 게임은 캔버스입니다. 현재 이거는 이제 파주 슈필 코북에서 출시된 신작이고요. 13일이었나? 아마 첫날 신작으로 출시가 됐던 게임이에요. 보면은 우선 이제 파주 슈필이 22일까지니까 22일까지 행사가 진행은 되고요. 25일까지 그러니까 할인되는 제품들은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요. 아마 25일 이후로는 또 이 할인가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북에서 나오는 상품들은 워낙 이렇게 영상들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느낌이라든지 구성품에 대한 이미지는 영상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예쁜 게임이에요. 예쁘게 그림 카드가 이게 투명, 뭐라고 해야 돼? 카드지? 투명 카드지 같은 걸로 해서 레이어로 이렇게 겹쳐지면은 그림이 딱 합쳐졌을 때 만들어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게임이고요. 그 그림마다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어요. 테마가. 이게 이제 한글화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원래는 영문판은 영어로 써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뭐 타락한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타락한은 아마 검은 손이겠죠. 검은 손 그림이 있고 진리는 이런 체카드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과 이 그림이 합쳐지면 제목이 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좀 재밌고요. 내가 카드를 가져와서 이렇게 그림을 만드는데 그냥 이쁜 그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림을 만들다 보면 이 밑에 효과들이 또 겹쳐지게 돼요. 지금 이렇게 카드 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2가지의 효과가 있고 이 카드는 이 두 가지의 그림이 있는데, 이 카드의 그림들을 잘 합쳐가지고 최대한 다양한 컬렉션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었을 때 게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점수 카드를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심사 기준이 있어요. 어디서 보드 위에 이런 식으로 4장을 까는데 어떤 조건, 이렇게 세모 똑같은 조건이 나오냐, 아니면 뭐 어떤 기준들이 대비, 뭐 여기 강조, 뭐 이렇게 말은 이렇게 있는데, 실은 이 내가 만들었을 때 어떻게 컬렉션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위에 이 배지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끝났을 때 이 배지들의 개수를 가지고 점수를 먹어요. 게임은 그림 이렇게 3장을 만들면 끝납니다. 게임이 생각보다 조금 스피디하게 끝난다고 하고요. 그냥 나는 이 밑에 그림 컬렉션 부호들을 보고 카드를 가져왔는데 합쳤더니 뭔가 이쁜 그림이 나오더라 하는 뭔가 그런 약간 부차적인 느낌도 있고요. 룰 자체는 쉽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런 말들이 다 한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몰입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이림 규칙도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최고점, 어떤 그림을 만들어 남들과 경쟁보다는 그냥 최고 득점을 만드는데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이런 예쁜 게임 좋아하는 분들, 또 길게 늘어지는 거 말고 영업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이상 예쁜 그림 게임 캔버스였습니다. 다음 게임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두둥. 킹스 딜레마입니다. 킹스 딜레마는 정말 아쉽게도 오늘,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할인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더 빨리 소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일정 스케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꼭 이렇게 할인 기간이 끝나면서 맞물리는, 혹은 뭐 심지어 할인까지 다 끝나버리고 게임이 판매가 끝나는 게임들도 있는데, 옐로우스타 게임즈에서 출시한 킹스 딜레마라는 게임입니다. 레거시 게임이고요. 그리고 이 게임이 가격대가 지금 69,000원, 할인가로 69,000원에 출시됐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박스도 엄청 좀 크고 번역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레거시인데 뭐 보드판이 크고 막 피규어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카드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카드가 정말 많아서 이렇게 카드 덱에서 스토리가 나오고 그 스토리를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분기점이 또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기점이 생겼을 때 또 거기에 스토리 덱을 또 가져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게임을 한 번 해가지고는 이 모든 덱을 다 볼 수는 없겠죠. 당연히 레거시 게임이 그렇듯이 어디로 사람들이 결론을 내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레거시 팩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뭐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리플레이성이 또 좋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킹스 딜레마의 웨이트가 뭐 2점대 중반까지로 잡혀있긴 한데 룰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임은 아닌데, 게임이 처음에 진행하면서 이제 점점점 레거시랑 특성상 점점점 룰이 추가되면서 뭐가 살이 붙는 거니까 아마 그런 점에 있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뭔가 기억해야 될 것도 많고 체크해야 될 것도 좀 생기겠죠. 이제 저희들은 글쎄요, 약간 신하들인 거예요. 각 플레이어들은 신하들이고, 딜레마 카드를 딱 뽑았을 때 이제 이걸 읽어보면 우리 국가가 이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내용에 있어서. 그랬을 때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하기 이전에 이제 서로 각 이제 대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실은 각자의 그 목적들이 있어요. 각자의 미션들이 있기 때문에 게임이 끝났을 때 나에게 이득이 되게끔 끝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뭐 이걸 뽑나 저걸 뽑나 관계가 없다. 나는 지금 지금 이 판단은 나에게 큰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에게 약간 돈을 주면서라든지 아니면 뭐 나중에 내가 너 도와줄게 막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느낌도 있는 게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안 맞는다. 좀 난 뭔가 이렇게 막 이유 없이 막 날 싫어하고 이유 없이 내 말은 다 사람들이 까고 이런 파티다. 그러면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그냥 소소하게 이빨들도 잘 털고 재밌게 흘러가는 뭔가 이야기 틀고, 특히 이거는 100% 시나리오에 몰입을 해야, 왕에게 전하 이거는 이래야 됩니다 막 이런 그런 스토리에 몰입을 해야만 깊은 재미를 끌어낼 수 있는 게임이라 확실히 그 파티 성향에 따라 갈릴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선택 결과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스티커가 부착되고 또 다른 봉투들이 이렇게 개봉되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딜레마 카운터들이 이렇게 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이 종료하면 이제 왕이 퇴위하거나 왕이 이제 끝나는 거죠. 왕이 끝나거나 사망하게 되면 종료가 되고 이제 점수를 계산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게임으로 또 왕을 통치할 이름을 정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되게 재밌는 또 시나리오인데, 결국은 게임이 주는 뭐 어려움, 난이도라기보다 계속해서 주어지는 이제 선택과의 문제, 딜레마니까요. 이게 선택과의 문제고, 그리고 그 중에 있어서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재미를 주느냐 하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킹스 딜레마의 베스트 인원이 기계에서도 보면 5인이에요. 그러니까 5인까지 3명에서 5명까지 할 수 있는 게임인데 최대한 5명을 채워서 해야 재밌는 게임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5인이 되고 약간 중세시대 그런 테마, 막 이빨 털고 정치 테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릴 만한 게임입니다. 예, 이상 킹스 딜레마였습니다. 다음 게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빠밤, 사이토시스입니다. 사이토시스는 이제 서머게임즈에서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텀블벅에 런칭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이게 시간이 넘어서 11월 신작으로 소개를 하면은 약간 애매하게 또 소개할 시기에 끝날 것 같아서 그냥 살짝 어떤 게임인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보면 뭔가 인체의 세포? 그것을 테마로 만든 게임인데, 메커니즘 자체는 일꾼 놓기 게임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일꾼처럼 놓고, 그리고 거기서 큐브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점수를 환원하고, 뭐 그런 느낌의 게임이에요. 그리고 저마다 이제 주어진 미션들도 있고 선착순 요소도 있고, 그리고 일꾼 놓기 자리에서도 먼저 놓은 사람은 뭔가 좀 더 혜택이 있고 해서 전형적인 그냥 일꾼 놓기인데, 테마가 이런 말들이라든지 이거 인체 생물학적인 테마를 좀 잘 알고 보면 좀 재밌는 거죠. 뭐 미토콘드리아 나오고 막 무슨 에너지 나오고 뭐 이러니까 이 내러티브도 좀 담았으니까요.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들어가면은 뭐 3개, 2개를 주는데 녹색을 내면 6개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녹색이 포도당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당을 그냥 받으면은 3개, 2개의 토큰을 얻는데, 그냥 여기서 내가 당을 그냥 환원을 해버리면은 6개를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들, 생물학적인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깊게 몰입할 수 있는 게임인데, 아무래도 이게 영어다 보니까 영어 기반이라서 어려운, 뭔가 깊게 몰입하기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글화로 출시를 한다고 하니 그런 좀 집중, 뭔가 몰입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높아질 것 같아요. 이 사이토시스가 보시면 지금 바이러스 확장이랑 프로모 있고, 이 바이러스 확장까지
나올 건지 모르겠네요. 이것들이 어떻게 출시될지 이거는 이제 18일날 텀블벅에서 펀딩을 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그 상세한 게임들의 소개랑 이야기들은 18일 이후에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게임 넘어갈게요. 다음 게임 두둥. 다음 게임은 바로 서머너 워즈입니다. 이 게임이 참 우선 저도 좀 이 게임이 되게 오래된 게임이에요. 서머너 워즈가. 그런데 한글판으로 출시를 된다고 했을 때 그 옛날 게임이 지금 나오면 괜찮을까 했는데 다행인 게 2판이에요. 2판. 지금이 출시된 세컨드 에디션으로 한글판이 나오는 겁니다. 1판을 했던 분들은 조금 거부감, 불호가 있을 수도 있는 게 그래픽이 바뀌었어요. 1판 때는 조금 그림이 어떻게 보면 진짜 판타지 같은 좀 무거운 느낌이었다면 2판은 그림이 좀 대중적인 느낌이 가미가 됐어요. 소환사들 카드들도 다 리디자인이 됐고요. 카드들도 그렇고 약간 전반적으로 메커니즘도 바뀌었어요. 주사위가 우선 바뀌어가지고 예전에 뭐 1판 때는 주사위 던져서 숫자 3이었나? 4였나? 그 뭐 이상만 올라가야 성공이었는데 그래서 칼이건 활이건 무조건 똑같았잖아요. 그런데 2판인 경우는 근접 공격이면 칼이 나와야 성공이고 원거리 공격이면 활이 나와야 성공이고 그리고 이제 특수 능력이면은 특수 마크가 나와야 성공이고 해서 약간 주사위마다 확률을 조금 조절을 했어요. 그 점은 조금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토큰들 그대로 있고요. 요게 이제 카드가 아주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카드가 바뀌어서 이게 이제 소환할 때 마나 에너지 이 친구를 소환하려면 5의 에너지가 들고 이 친구의 체력은 7이고 그다음에 이 친구 약간 뭐 종특 같은 상성 같은 그런 기능이 있는데 상성이고요. 그리고 얘는 원거리, 활이니까 원거리고 주사위 한 개를 던진다는 뜻이에요. 여기 써있는 숫자만큼 주사위를 가져와서 던진다고 보면 되고 왼쪽에 있는 거 이제 특수 능력. 이 게임에서는 조금 룰을 개선한 것 중에 하나가 소환사가 내 턴 때 공격을 한 번이라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전투를 하지 않으면 소환사 데미지가 1이 깎여요. 그 룰이 생겨가지고 게임이 약간 스피디해진 느낌이 우선 좋았던 것 같아요. 서머너 워즈라는 게 약간 종족 덱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스스톤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스스톤은 카드를 그냥 막 전방 배치를 해서 깔아놓는다면 이거는 하스스톤과 약간의 뭔가 체스 혹은 장기 같은 그런 것들이 결합되는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보드판인데 여기가 이제 이 밑에가 내 진영 어떻게 그러니까 뭐 엉키고 섞인데 시작할 때는 여기 밑에가 내 진영 이쪽이 상대 진영이에요. 서로 이 만화를 가지고 소환을 해서 이동을 하고 건축물들 짓고 공격을 해서 상대를 죽이면서 상대 카드를 죽이면 또 내 거 만화가 하나가 차고 이런 기능들인데 결국 궁극적으로 게임의 목적은 상대편의 소환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환사라고 하면은 대장. 그래서 각자 그 덱마다 그 덱의 주인공들이 있는데 그 대장 소환사를 먼저 잡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소환을 하려면 이런 옆에 보이는 이런 소환석이라는 돌, 이런 소환석들 주변으로만 내가 소환이 되기 때문에 이 소환석의 배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소환석이 내가 부서져 버리면 소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소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소환석 주변에 상대편이 막 이렇게 못 나오게 워프존을 길막한다든지 이러면 역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환석의 포석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원거리와 근거리 캐릭터들의 그런 포진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내 캐릭터 소환사의 위치도 좀 잘 놓고 해서 소환을 하고 이동을 하고 그리고 공격을 하고 이런 약간 일련의 순서들을 잘 진행해서 나 한 번 하고 상대가 한 번 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게임인데 이번에 보드엠에서 출시된 게 마스터 팩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마스터 팩이면은 총 6개의 종족이 들어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이는 6개의 종족들이 한꺼번에 다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스타터 팩도 있어요. 마스터 세트가 있고 스타터 세트가 있는데 스타터 세트는 2개의 캐릭터 그러니까 그냥 장기처럼 빨간 녹색 이런 식 딱 2종족만 있어서 물론 비대칭이긴 합니다. 그것도 그냥 서로 아무거나 하나 골라잡고 시작할 수 있게끔 있는 게 스타터 세트가 있는데 그 스타터 세트 안에 들어있는 보드판은 약간 보드판이라기보다 이렇게 약간 도톰한 종이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 약간 좀 서머너 워즈가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제 스타터 세트로 즐기실 수 있고요. 그러면 비용이 아무래도 더 저렴하겠죠. 그런데 그걸 해서 괜찮다 싶으면 이제 마스터 세트를 구매를 하시면 마스터 세트에는 판이 이제 도톰하게 진짜 게임 보드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드판을 가지고 이 스타터 세트에 있던 그 2개의 종족까지 합쳐서 8개의 종족으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재미난 점이 뭐냐면 이게 그 종족 덱이라고 해서 그 종족 덱으로만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이제 나중에 능숙해지면 그 덱들을 잘 섞어가지고 이제 커스텀 덱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스스톤에서 무슨 양꾼, 사냥덱, 멀록덱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덱을 만들 수가 있는데 다만 약간의 꼭 덱에 필요한 카운팅 개수들은 정해져 있어요. 뭐 소환석은 몇 개가 뭐가 있어야 된다라든지 그런 룰들만 지켜가지고 내 덱을 꾸려서 즐기면 더 이제 그거는 깊은 재미를 또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픽도 확실히 이뻐졌고요.
게임의 룰도 확실히 간결해져서 서먼 어워즈 이제 1판 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아마 2판을 좀 이제 그래픽적인 이제 호불호만 떠난다면 2판이 확실히 더 간결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렇게 점수 자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서먼 어워즈를 아예 모르셨던 분들도 그냥 이번에 보뎀에서 출시된 2판을 가지고 즐기시면 쉽게 1판 굳이 하지 않으셔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서먼 어워즈도 우주TV에서 먼저 보기로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환사들의 대결 1대1 대결을 다룬 서먼 어워즈였습니다. 그럼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게임 두둥. 다음 게임은 파이움입니다. 파이움 18일까지 6시까지 52,000원에 지금 런칭 특가를 하고 있는데 프리드만 프리제 아저씨의 신작이에요. 녹색 그리고 F가 보이는 게임인데 파이움은 우선 잘 적었네요. 고전 명작 맞습니다. 게임을 우선 보시면 뭔가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 아니라 이거 신작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게임은 신작 맞습니다. 신작이에요. 다만 이 그래픽들을 굉장히 간결하게 뽑아냈기 때문에 그런 구판의 스멜이 나는데 게임을 하시면은 유로 스타일이에요. 덱빌딩과 엔진빌딩이 약간 섞여있는 느낌의 게임입니다. 우선 게임이 끝났을 때 점수 많으면 명성 트랙을 가장 많이 먹으면 이기는 게임이고요. 이 파이움 지역에서 이제 저희가 번영을 시켜야 되는 마을들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점수를 얻는데 실제로 이 마을을 발전시켜 나가는 느낌이 아주 잘 담겨 있어요. 테마적인 느낌은 진짜로 게임을 끝나고 나면은 정말 마을을 잘 내가 운영했다 꾸려나갔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마을 하나와 악어떼 이게 지금 녹색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게 포도, 석재 이렇게 기본 자원은 3가지가 있는데 악어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어들을 다 제거를 하고 일꾼들이 들어가서 수확을 하고 그리고 요런 이제 다리 마을에서 다리도 놓고 이렇게 도로도 놓고 그 다음에 뭐 공방도 놓고 막 하면서 마을도 도시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하면서 점점점 뭔가 부품들이 계속 올라가요. 구성물들이 컴포넌트들이 보드판에 올라가면서 주는 느낌이 정말 뭔가 번성해 나간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파워그리드를 해보셨으면 아시는 이 프리드만 프리제가 되게 독창적으로 잘 만들었던 파워그리드의 그 숫자 갈리는 시스템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데 그게 이미 깔려는 있어도 예비시장에서 이렇게 여기가 예비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시장에서 깔려서 저게 조만간 이 시장으로 깔리겠네? 라고 느낌은 주지만 다음 카드들이 그것보다 더 낮은 숫자의 카드들이 나온다면 그 앞으로 배치가 되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 위쪽은 예비시장이고 밑에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인데 이 예비시장의 숫자보다 높은 카드가 나와야만 이 예비시장에 있는 카드가 다시 이제 진열대에 딱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숫자가 낮으면 계속 예비시장은 예비시장대로 갈려있고 여기 있는 카드들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이 카드들을 가지고 액션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내 턴이 되면은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카드를 써서 액션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가지고 내가 액션을 할 엔진 빌딩을 만들 만한 이 덱을 사거나 아니면 카드를 한번 쓰면 덱 빌딩처럼 카드가 쌓이는데 이걸 회수하기 위해서 관리 액션을 통해 돈도 수입도 어느 정도 얻으면서 손에 핸들을 보충하거나 뭐 그런 3가지 액션 중에 하나를 하는 건데 게임이 이게 뭐 공교롭게도 웨이트가 3점대 웨이트긴 한데 게임이 굴러가는 방식이 어렵다기보다는 이 카드 하나하나가 다 기능이 다 달라요. 똑같은 카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 하나가 나올 때마다 이거는 무엇을 하면서 어떤 자원을 내고 내가 이득이 어떤 거구나 어떻게 먹는 거구나 알 수는 있는데 조금 다소 잔룰 그러니까 꼭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 카드상에 없는 룰들이 있어요. 카드상에서는 아예 그림이 없는데 룰북을 읽어보면 뭘 하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웨이트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카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스타트라고 써있는 건 기본 덱인 거고요. 이 위에 숫자가 높을수록 이제 나오면 뒤쪽으로 깔리는 거죠. 그리고 노란색 테두리는 이제 게임 끝났을 때 끝내기 카드처럼 깔리는 거고요. 기본의 카드 덱이 다 떨어지게 되면 이 노란색 카드가 나오는데 노란색 카드가 예비 덱에 다 깔리면 이제 트리거가 발동되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간단해요. 보시면 이렇게 농부를 놓는데 한 개를 놓는데 이미 놓여진 일꾼 칸에 붙여서 놓고 그 칸의 자원을 먹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음표면 아무거나라는 뜻이고요. 느낌표면 내가 거기에 놓은 땅, 지역 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놓기도 하고요. 뭐 농장을 놓기도 하고요. 뭐 그다음에 이게 마을이 있는 칸에 놓으면은 뭔가 더 좋은 혜택들을 주는 카드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아무 액션 없이 수금하면 그냥 5원 얻는 거죠. 이런 카드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카드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카드들이 결국은 롤앤초 게임처럼 무조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에서 어떤 카드는 빼고 어떤 카드는 넣고가 아니라 카드가 갖고 있는 덱이 무조건 다 한 번쯤, 타이밍의 문제이긴 하지만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엔진, 내가 생각한 테크 구조로 짜서 게임을 할 수 있는 맛은 있어요. 확실히.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타이밍이 꼬인다거나 여차에서 이게 나왔는데 상대편 턴에 상대가 관리 액션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손에 이미 썼던 카드들을 손으로 가져오는 액션을 취할 경우 그 시장에 있는 카드 2개가 버려지게 되거든요. 그때 내가 생각했던 가져와야 되던 카드가 버려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는 카드들이 물론 있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 카드들은, 그러니까 좀 숫자 높은 핵심 카드들은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딱 정해진 느낌의 정해진 그 전략을 갖고 게임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유동적으로, 이거 내가 만들다가 지금 내 덱에 필요한 카드를 사면서 덱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능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새로운 카드가 들어오면 이제 카드 번호에 따라서 밀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 행동하면은 손에 남은 카드, 관리 행동도 이제 내 손에 남은 카드가 몇 장이냐에 따라서 받는 돈이 달라져요. 카드를 많이 쓸수록 돈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런데 내가 좋은 덱을 썼으면 이거 빨리 수급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매력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미 썼던 카드 덱을 다 회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3장까지만 공짜로 회수가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더 회수를 하고 싶으면 또 1원을 내야 돼요. 내가 나중에 후반 가면은 덱이 엄청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카드를 내고 쓰다가 회수를 했는데 밑에 있는 카드들을 더 회수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뭔가 욕심을 부려서 게임을 한다기보다는 정말 최적화된 컴팩트한 덱을 또 꾸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게임 종료 때는 이렇게 자연재해 카드가 나오게 되면은 딱 끝나게 되고요. 이 중에 이제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이제 선착순이에요. 어떤 거는 빵점이기 때문에 뭐 게임 끝나면은 이건 점수가 없는 건데 이런 거는 10점짜리잖아요. 근데 이게 눈치 싸움입니다. 그래서 가져가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내가 손에 있는 카드가 남아있으면 이걸 계속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해서 점수를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게 낫고, 내가 이걸 딱히 해도 관계없어, 할 게 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끝나는 카드에서 빨리 좋은 카드를 가져오면 됩니다. 덱빌딩과 엔진을 만드는 게임을 잘 꾸렸어요. 그러니까 덱빌딩, 엔진빌딩 좋아한다면 정말 괜찮은, 추천하고 싶은 게임이고요. 그리고 이 판이 항상 고정 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인이건 3인이건 4인이건 맵 자체가 항상 똑같은 크기, 항상 똑같은 포지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명, 4명이서 좀 사람이 많은 입장에서 해야 뭔가 인터랙션이 뭔가 만들어지고 막히고 이런 느낌들이 있지, 무조건 엔진 만들고 덱빌딩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추천하고 싶은 게임입니다. 예, 이상 파이움이었습니다. 아스모디 코리아에서 출시됐고요. 현재 보드엠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예, 왕국의 수도 프라하입니다. 이 게임은 원래 이제 별빛바다에서 출시되기로 했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 광안리 슈피를 했을 때 이제 신작으로 소개했던 게임인데 코보게에서 이제 출시가 되게 됐네요. 블라디미르 수시 형의 신작 게임이었는데요. 언더워터 시티즈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 프로디갈 클럽, 그 다음에 펄사, 이런 게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게임도 재밌는데, 그 중에 지금 이 블라디미르 수시의 게임 중에 저는 가장 괜찮은 게임인 것 같아요. 프라가 했을 때. 다만 여기에서 이제 관건은 가격이 공개가 됐잖아요, 코보게에서. 그래서 72,000원. 이제 이 게임이 재밌는 거는 분명 하나, 72,000원의 가격을 내면서 할 수 있는 게임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맡기겠습니다. 게임의 이제 독특한 방식은 뭐라고 해야 돼? 이 메커니즘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네.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 딱 떼면은 그 기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있는 걸. 그런데 당연하지만 그러니까 좀 인기 있는 액션을 했으면 돈을 내야 되고, 인기 없이 여기까지 밀려간 액션들 하면은 좀 더 보조를 주는 그런 밸런스가 있어요. 이 회전판에서 내가 액션을 가져오면서 액션 칩을 그 다음에 붙여 나가면서 계속 돌고 도는 게임이고요. 그런데 느낌 자체는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유로의 그 특수한 느낌처럼 마을도 이렇게 뭐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리도 건너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성이 2개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점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위치를 해야 또 나중에 이건 게임 끝났을 때 끝나는 점수를 주기도 하고요. 전형적으로 뭐 할 것은 많고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퍼즐처럼 풀어나가는 맛이 있는 게임이에요. 게임판, 이게 돈이고 한쪽이 돌이었나요? 그래서 똑같이 쓰고 요것도 이제 발전시켜 나갈수록 봉인 해제가 돼서 기능들이 열리는
그런 느낌의 게임인데요. 유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형적으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베스트 인수가 우선 3인이라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인 게임이에요. 물론 1인 풀도 지원을 합니다, 이게. 그리고 깃점수도 이미 출시가 된 지 꽤 됐는데도 8.2점대로 굉장히 안정적인 점수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략게임 분이 103이고. 다만 근데 웨이트가 이게 있는데 웨이트의 난이도는 이 정도의 체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까 다만 챙길 게 많다 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버거울 수 있어요. 확실히 이건 뭐지? 저건 뭐지? 왜냐면 이게 다 아무리 한글판으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미 보드판 자체에서는 다 아이콘으로 돼 있거든요. 언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하나 뭐 기능들을 본다던가 뭐 어떤 효과들을 살펴본다거나 이러면서 초풀 시간이 굉장히 좀 길어지고 설명할 게 좀 많은 게임이긴 해요. 그것 때문에 웨이트가 높은 거지, 게임을 한 두세 번 흘러가 보면 이제 아이콘들이 눈에 있잖아요. 그 뒤에부터는 뭔가 익히는 데의 난이도보다는 이 게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거지에 대한 웨이트가 확실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뭐 괜찮은 게임이나 앞서 다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격적인 능선, 그 7부 능선을 넘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요. 자, 이상 프라가 카프 테니 왕국의 수도 프라하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마라카이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왕국의 수도 프라하랑 마라카이보랑 좀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블라디미르 수시와 알렉산더 피스터의 느낌이 뭐랄까, 저는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큰 차이라고 한다면 알렉산더 피스터는 좀 더 다양한 재료를 게임에 녹아내지 않나 라는 느낌이 있고요. 블라디미르 수시 같은 경우는 뭔가 이 게임에는 이거야 라는 특징이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디저트는 달콤해야 돼, 뭐 혹은 뭐 메인은 고기여야 돼, 막 이런 느낌이 확실히 느껴지는데, 알렉산더 피스터 작가는 와, 이게 달면서 짠데 또 짠맛도 있으면서 뭔가 오묘해. 약간 그런 밸런스가 좀 잘 어우러진 느낌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까 그 왕국의 수도 프라가 블라디미르 수시 작가의 가장 또 괜찮은 게임이라면, 마라카이보가 또 알렉산더 피스터 작가님의 괜찮은, 지금까지 나온 게임 중에 좀 제일 괜찮은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감히 해봅니다. 저는 지금 마라카이보가 이제 57,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왕국에서도 보고 나면은 또 이게 땡 끌리는 가격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이건 메탈코인 가격이 있으면 올라가기도 하고, 럭키식스님의 오거나이저까지. 이 게임이 컴포넌트가 조금 굉장히 다양해요. 이 게임이 아무래도 다양한 요소들이 녹아있고 하다 보니까 세팅할 때 시간이 살짝 걸리는 편인데, 오거나이저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돼서 나는 무조건 사서 오래 즐기고 많이 즐길 거야 라는 분이라면 풀세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이렇게 메탈코인과 돈 비교사 있고요. 돈 많이 사용해요. 돈 위주로. 왜냐면 이 게임 돈이 진짜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힘든 게임이라서요. 자, 마라카이보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베트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친숙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서 일을 하면서 뭔가 나는 천천히 멈춰가면서 뭔가 하나씩 해나갈래, 아니면 나는 할 것만 하고 빨리 한 바퀴를 돌래, 이런 선택지가 주어지는 게임이에요. 기본적으로 항해를 하는데, 항해를 할 때 도시에 멈추면 이렇게 선과 카드에 이렇게 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콘 그림 2개를 내면은 도시에 배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배달을 하든지, 아니면 마을에 가면은 마을에 내가 이동한 칸수만큼, 그러니까 배가 이동할 때 내 턴에 한 칸에서 7칸까지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7칸까지 움직일 때 몇 칸을 움직여서 마을에 갔느냐에 따라서 이 액션을 할 수 있는 횟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액션을 통해서 카드를, 내가 이제 돈을 내고 카드를 내려놓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이제 소득을 벌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마다 내가 해금한 능력의 액션을 수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퀘스트가 있다면 역시 퀘스트도 내가 들고 있는 손카드에 자원을 내고 수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 액션을 통해서 내가 카드를 내려놨을 때 부하를 미리 어떤 지역에 심어놓는 카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심어놓은 지역을 내가 멈추게 되면은 그 부하의 액션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4가지예요. 4가지 액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말은 이렇게 4가지 중에 하나지만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기까지 가는 이 두뇌의 과정과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해요. 근데 그 복잡함이 너무 재밌어요. 그 복잡함에 재미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알렉산더 피스터가, 저는 이 카드를, 블랙아웃 홍콩을 많은 분들이 좀 안 좋다고 하시는데 좀 재밌게 했거든요. 블랙아웃 홍콩 때도 카드를 되게 재미나게 써서, 이분이 카드 이렇게 보시면 카드가 이 돈을 내면은 이 카드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끝났을 때 이건 승점이고요. 그럼 이 카드의 기능은 요 밑에 기능들이 발동이 돼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이 카드를 내 앞에 내려놔야만 이 밑에 기능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손에 들고 있는 카드는 왼쪽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 2개, 이 그림을 사용하는 일회성으로 사용이 됩니다. 즉
아까 도시에 도착했을 때 콘을 2개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카드를 콘으로 요 위에 있는 콘 그림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냥 이 카드는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돈을 모아서 이 기능을 쓸지 아니면 이 아이콘으로 쓸지를 계속 고민하게 돼요. 내 손에 있는 핸드 제한도 결국은 내장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도시에 상품을 배달하게 되면 상품을 배달하면서 내 배 기능들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제한이 2장까지 늘어나서 총 6장, 맥스 6장까지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너무 벅찹니다. 많이 벅차요. 그리고 카드를 가져올 때 이제 아이콘들을 보고 가져오면 좋겠지만 내 턴이 끝나면 카드 수급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보고 가져오려면 돈을 1원을 내야 되고요. 아니 이거 뒤집어서 그냥 랜덤으로 가져올 거면 돈 안 냅니다. 그러고 이제 배가 이렇게 돌아가요. 어디서 지도에서 이렇게 도는데 1번 지역, 2번 지역 분기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멈춘 지역의 액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품이 하나 올라갔잖아요. 그럼 상품을 하나 배달하면은 이 토큰 하나가 내 원래 배에 올라가 있던 봉인돼 있던 기능을 하나를 푸는 거고 그러면서 이 액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이콘들은 되게 쉽게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게임의 매력은 무슨 1인 플레이도 지원하는데 레거시 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캠페인 모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게임의 리플레이성을 어떻게 보면 아까 앞서 말한 파이움하고 좀 다른 느낌이에요. 파이움은 맵이 똑같은 고정이라서 2인이건 3인이건 4인이건 항상 5인이건 항상 똑같은 맵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게임은 2인일 때, 3인일 때, 4인일 때 배치되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게임의 흐름을 확실히 계속 긴장감을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명이건 3명이건 4명이건 적당한 항상 똑같은 균일한 재미를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트는 3인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걸 먼저 보게 영상을 이제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2명이서도 3명이서도 4명이서도 해봤지만 항상 똑같은 긴장감을 줬어요. 그리고 게임을 할 때 뭐 내 턴에 할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막 뭐 콤보를 막 한다든지 장고가 일어나는 게임이 아니라 내 턴이 오기 전에 충분히 고민을 하고 내 턴이 오면 그럼 나 이거 할게 이렇게 되게 빠르게 액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4인이라고 해서 내 턴까지 오는 기간이 길다거나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런 점이 매력이 있고 그리고 매번 내가 이 맵을 했을 때 퀘스트 모드라는 게 뭐 레거시가 맵을 막 지우고 찍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할 때마다 이런 토큰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맵이 변화가 돼요. 이 카드를 캠페인 카드를 하나 펼치면 L10 카드를 어디다 놓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타일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지역을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던 맵 위에 하나가 덮어지는 거라서 새로운 뭐 지역이 생성된다거나 새로운 액션칸이 만들어진다거나 해서 나는 이 게임 많이 해서 알아 어디가 좋은 포인트고 어디를 먼저 거쳐야 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그때 뭔가 덱도 구성해야 되고 그때 뭔가 자원도 내야 되고 지금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구나 하고 되게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영향력 요소가 있어서 프랑스, 영국, 스페인 중에 어디에다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묻어가기도 해야 되고 아니면 저 친구 견제를 위해서 야 그쪽 아니잖아 하고 다른 쪽 견제하자라면서 막 밀고 해야 돼서 이런 영향력 요소가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이기도 했어요. 게임 끝났을 때 일발 역전의 기회도 영향력 요소에 또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요소가 담겨있는 느낌의 게임인데요. 뭐 자세한 건 저희 여기 이제 마라카이보 원저 보기를 보시면 마라카이보에 대한 게임 소개는 그걸 통해서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 게임은 구매를 하시면 미니 확장이 있어요. 프로모랑 미니 확장이 있는데 이렇게 플라잉 더치맨 프로모 타일하고 미니 확장 3대 확장까지가 이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왕 마라카이보를 즐기실 분들이시라면 지금 기회에 챙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이런 질문 많을 거예요. 그웨트 있는데 마라카이보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웨트랑은 달라요. 그웨트는 손에 있는 덱의 순환? 그러니까 오히려 손은 카드를 터는 순환이 약간 파이움의 느낌? 그러니까 덱빌딩이니까요. 그웨트랑 파이움의 그 덱을 빨리 순환시키고 뭔가 효율적인 카드로 써야지의 느낌이라면 마라카이보는 또 그웨트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두 게임이 다 같이 갖고 있으셔도 무방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라카이보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게임들의 웨이트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설명이 너무 힘드네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다음 게임은 두둥 팍스 파미르입니다. 뭐 공교롭게도 뭐 어려운 게임이긴 하지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 저도 이 게임을 못 해봤어요. 팍스 파미르는 해보고 싶은 게임이긴 하나 아직까지 저에게도 미지수인 게임이라서 뭐 대충 구성과 제가 알고 있는 느낌들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게임은 팍스파미르가 이제 역시 이것도 별빛바다에서 출시되기로 한 게임이었는데 결국 이제 넘어가서 코보게에서 신작으로 10월 22일 날 마지막 이제 파주슈필 마지막 행사에 딱 나오는 그러니까
생각 길게 하지 마! 라는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이 이제 메탈코인 뺀 채로 게임 가격만 78,000원에 출시가 됩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좀 그럴만해요. 프라랑 다르게 이거는 뭐 들어있는 소재 자체도 또 값비싼 소재들이고 워낙 해외판에서도 비싸게 출시됐던 게임이기도 해서요. 영향력 게임이고요. 정치 게임이고요. 사람들 인터랙션이 굉장히 심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상호 간에 게임을 할 때 그런 것에 기분 나쁘지 않은 사람들과 했을 때 정말 재밌는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 팍스 파미리가 1인에서 5인까지 지원이 되는데 베스트는 4인입니다. 그래서 4명이서 정말 막 서로 공격하면서 전쟁하면서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좋을 것 같고, 그도 그럴 게 이 맵이 지금 이 천이 맵이에요. 보드판이 아니라 이 천인데 이 맵이 전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좁은 맵에서 계속 영향력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무조건 만나게 돼 있는 거죠. 세 개의 국가인 거예요. 이게 내 거가 아니라 이 세 개의 국가가 있고, 아까 그 마라카이보랑 비슷한 느낌이죠, 영향력이. 그러니까 각자 플레이어들이 이 세 개의 영향력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할 거고 어떻게 협조를 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라운드가 끝났을 때 점수를 얻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카드를 가져가면서 액션을 수행하는데 이렇게 이제 시장 덱 느껴지죠? 그래서 윗줄로도 가져갈 수 있고 밑에 줄로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건너서 가져갈 거면은 코인을 놓으면서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내가 돈이 없으면 이 카드 위에 올라간 돈이 마음에 들면 가져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져가기도 하고, 카드의 기능들은 이제 이렇게 띠 색깔별로 있잖아요. 이 색깔이 여기 그 각 국가를 지원하는 카드기도 해서 내려놓을 때 카드의 기능도 기능이지만 지금 저 국가가 우세하구나, 그럼 나도 그 국가를 지원해야지라는 느낌으로 내려놓으면서 계속 영향력 싸움을 좀 해나가야 되는 그런 느낌의 게임입니다. 우선 구성품이 너무 좀 뭔가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2판이거든요. 팍스 파미리가 1판 때도 게임성은 워낙 좋았는데 2판이 되면서 퀄리티가 확 올라가니까 사람들의 뭔가 관심도라든지 이런 게 높아져서 킥스 매물도 저도 찾고 있었는데 킥스 매물도 잘 안 나왔고요. 더군다나 킥스판 기준도 10만원이 넘어갔던 느낌이어서 한글판이 78,000원 정도의 선이라고 하면은 이제 메탈코인까지 추가되면은 그 이상이었겠죠. 그런데 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이 게임에 뭔가 이제 갈리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얼마나 인터랙션이 심한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만 맞으면 좀 재밌지 않을까 하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그리고 확실히 카드마다 글이 뭐 이게 아이콘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글판 필수입니다. 영어판 샀어도 한글화를 했을 건데 한글판이 나와준다고 해서 다행이네요. 이상 팍스 파미르였습니다. 자, 마지막 게임 하나 남았어요. 빠르게 달려볼게요. 다음 게임 두둥 바로 커피 트레이더스입니다. 와, 이게 마지막에 나오네요. 커피 트레이더스 웨이트 4.24, 거의 뭐 빗달 형님의 느낌 수준까지 왔는데 지금 이제 선주문하고 있어요. 선주문하고 있고 21일 남았는데 2,000 돌파했네요. 게임 가격은 84,000원입니다. 요즘은 또 웨이트 높은데도 가격이 웨이트가 높다고 높은 게 아니라 웨이트가 높은 만큼 퀄리티가 받쳐주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커피 트레이더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곰잼님께서 또 한번 게임을 즐겨보셨던 것 같아요. 즐겨보시고 게임에 대한 이야기 영상을 굉장히 잘 남겼으니까요. 뭐 커피 트레이더스에 대한 느낌,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은 또 곰잼님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커피 트레이더스를 즐겨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그냥 느낌만, 흐름만 한 번씩 짚어볼게요. 게임이 독특하게 커피를 만들고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커피를 만들다거나 뭐 판매가 아니고 그냥 커피, 공정무역이라는 게 테마인데 뭐 저도 이제 카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정무역 뭐 중요한 건데 결국은 공정무역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승점 아니겠습니까?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페어플레이 하면서 이겨라 뭐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맵이 각 커피 농장이에요. 그래서 커피가 실은 뭐 저기 에티오피아도 있고 뭐 온두라스도 있고 뭐 인도네시아 있고 여러 가지 케냐도 있고 여러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커피들을 내가 농장을 만들고 생산을 해서 그 커피의 콩을 이제 원하는 뭔가 납품업체에 납품을 해가지고 납품업체에서 납품 받으면 당연히 돈을 받고요. 그 돈으로 또 다른 것들을 수행하고 하는 액션 게임이고, 베스트가 공교롭게 보면은 5인이 베스트더라고. 이게 왜 5인이 베스트인지 모르겠는데 2인에서 5인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람이 많아야 좀 빡빡한 느낌이 있어야 좋은가 봐요. 그리고 우선 구성품이 너무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듀얼 레이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듀얼 레이어인가요? 이 영상을 봤을 땐 듀얼 레이어는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 안에 그려진 그림들과 색감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목재 말에 있는 실크 프린팅도 좋고요. 그리고 한 플레이어당 들어있는 그 목재 말들도 되게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농장입니다. 농장. 그래서 각 내 지역의 농장을 짓고 밑에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죠. 짓고 뭐 이제 이게 뭐 낙이었나요? 말이었나요? 말이 하나 있어야 그 위에다도 짓고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농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게임이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를 할 때 이게 중요한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개인적 바도 납품을 하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이게 승점을 먹을 때 승점을 먹고 이제 보너스를 좀 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때 원하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3까지 가야 되고 동그라미는 2까지 가야 되고 게임이 끝난 뒤에 사진을 찍었을 때 그 뽀대가 죽인다 그런 느낌이 줄 것 같기도 하고요. 목재 구성물 벌써 사진만 해도 예쁘긴 하네요. 그 다음에 커피비는 또 이게 플라스틱이더라고요. 동전이 있고요. 다양한 요소로 얽혀 있는데 어렵다고는 하는데 그 이제 빗달류 게임들 뭐 칸반이라든지 이렇게 빗달령님의 게임들 온마스라든지 이런 류의 게임들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그 정도 웨이트 수준인 것 같아요. 갤러리스트 그 정도 수준인데 이게 이제 제가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이 룰에서 처음 입문하면서 주는 웨이트인지 아니면 앞서 이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배우는 건 쉬운데 이것을 이기기까지 가는 길이 어려운 웨이트인 건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둘 중에 하나는 어렵다. 그러니까 웨이트가 4점대까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혹은 뭐 이 게임을 하면서 잔룰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지금 보면 이거 여기도 지금 아이콘으로 다 돼 있잖아요. 아이콘으로 막 돼 있는데 이게 열릴 때마다 기능이 있겠지만 뭐 어떤 기능 이걸 다 하나하나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게 언어 요소가 없다 보니까 언어 요소가 없을수록 웨이트가 높은 게임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걸 처음에 설명을 해주려면 하나하나 다 말을 뭔가 룰북을 보고 처음에는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적인 부분보다는 덜 직관적이긴 하죠. 그런 점 때문에 높은 웨이트가 아닐까 싶긴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번 즐기고 나면은 이제 좀 쉬워진 것 같은데 하면서 또 촉촉촉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건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커피 트레이더스는 기회가 되면은 뭐 TTS라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MTS 게임즈에서 또 그 플레이어 리뷰 테스터분들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서울에 계시면 또 그런 것들 신청하셔가지고 방문해서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커피 트레이더스까지 소개해봤습니다. 총 지금 11개의 게임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독 또 이번 10월은 웨이트 높은 게임들이 뒤에 포진돼 있고 그래서 저도 시간이 있었으면 워낙 좋아하는 류의 게임들이어서 하나하나 다 즐겨보고 여러분들에게 막 룰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을 텐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게 시간도 촉박했고 요즘 또 다른 유튜버분들께서 막 열심히 하시면서 재미나게 그 각 게임들의 포인트라든지 룰 설명들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잘 링크 시켜드리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래는 공교롭게 이제 여기서 인사하고 딱 끝나야 되는 빠잉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건 이제 국내 발매는 아니에요. 킥스타터 소개인데 한번 보고 할까요? 두둥. 자, 뭐냐? 킥스타터에서 소개된 플레이트라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게임은 옵션이고요. 이 렉,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말하는 카드렉 있죠. 그게 핵심입니다. 카드렉을 기반으로 킥스를 지금 해외에서 출시를 하고 있는데 사우스 코리아, 한국 게임 올로지에서 나온 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가 다른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드는데 우주TV가 함께 했어요.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영상도 한번 보시고 이 게임이 어떤 것들 특히나 또 이 게임 세계 신작이 저는 한글판으로 내주세요 할 정도로 좀 좋아요. 빨리 이게 한국에서도 구매가 된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이것도 신작이기도 하고 해서 소개를 같이 겸사겸사 시켜드리는 겁니다. 우선 플레이트 렉은 뭐가 장점이냐면 이게 이렇게 육각형으로도 만들면 다이스 트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빼서 옆으로 펼치면 카드 렉이 돼요. 그리고 홈이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패키지에 8개의 렉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4인 기준으로는 2개씩만 합쳐가지고 2개씩 이렇게 써가지고 한 렉을 내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6개만 써서는 주사위 다이스로도 쓸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번 더 대표님께서 이 공학적으로 설계하신 게 이 패키지 자체가 이게 이제 트레이를 담는 패키지거든요. 패키지 자체가 다이스 트레이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다이스 트레이로도 쓸 수 있다. 그리고 밑에는 미끄럼 방지 기능도 있고요. 아이들과 같이 게임하다 보면은 손이 막 작다 보면 흘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놓고 렉으로 사용하면 편하다. 다이스 트레이도 쓸 수 있고 이거 패키지 하나에 넘어가지면 다니면 뭐 간편하다. 그런 느낌들을 담았는데 뭐 렉은
누군 쓰고 누군 안 쓰기 때문에 뭐 그건 넘어가실 분들은 넘어가시는데 저는 여기서 이 세 가지 게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저는 드래곤 스트라이프랑 에이다스 라이브러리랑 미노다이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게임이 같이 출시된 이유는 뭐냐면 이 렉을 활용했어요. 미노다이스는 주사위 게임이라서 말 그대로 이 아까 저 렉을 주사위 트레이로 써서 쓸 수 있고요. 에이다스 라이브러리는 카드 위치를 배열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렉에다가 딱 놓고 위치를 순서를 바꿔가면서 하면 되는 게임이고, 드래곤 스트라이프는 용을 세워놓고 그 말을 이동하는데 실은 용을 눕혀도 되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이 용을 눕혀놓고 이렇게 건너가는 게임인데 그것보다 렉을 쓰시면 이렇게 세워놓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렉이 일자로도 하다가 하나가 엇비스듬히 놓으면 이렇게 용이 마치 잠자고 있는 모습처럼 연출이 되는 거죠.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거죠. 이 세 가지 게임에 렉이 다 별도의 다양한 느낌들로 들어간다는 점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고요. 게임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게임이 우선 웨이트는 한 1.5? 패밀리류의 캐주얼 게임입니다. 다. 그런데 저마다 주는 점들이 달라요. 푸시월럭이에요. 카드를 뽑아서 발자국 수만큼 용한테 갑니다. 그래서 용 위에 써있는 숫자만큼 보석이 쌓여요. 용 앞에. 그래서 계속 가다가 이 용이 눈을 떴다거나 X 표시가 나오면은 내가 갖고 있는 보석을, 그러니까 일정 부분 보석을 버리고 다시 상대편한테 돌아가요. 그러면 내가 여기 멈췄다가 지금 모은 보석을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먹으려면은 이게 상대편한테 턴을 넘기는 비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위치 지역을 사는 거죠. 근데 누가 지금까지 X가 안 나온 걸로 봐서는 이제 X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나 안 살래. 누구도 안 살래. 막 이렇게 안 살래 다 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보석을 먹고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지 않고 누군가가 그럼 내가 그거 이어서 도전할게 하는 순간, 그러니까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톤을 넘긴 사람한테 보석을 갖고 있는 보석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이어서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게임이 되게 파티스러운 게임이에요. 푸시워럭이다 보니까 뭐 운 좋게 누구는 막 끝까지 가서 막 보석 많이 모으기도 하고, 누구는 뽑을 때마다 막 펑펑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카드가 용이 3번 뽑히면 용이 불 쏘면서 끝나거든요. 마지막에 용을 눈뜨게 하면은 그 눈뜬 사람 거 보석은 또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꼴등 확정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래서 흥미진진한 푸시워럭 파티 게임이고요. 그리고 에이다의 라이브러리는 이거는 또 다른 느낌으로 뭐 2명이서 할 수 있는 약간 추상 전략 같은 느낌이에요. 서로 가운데에 책을 배치를 해놓고 이 색상의 순서대로 내 카드를 배치하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배치를 하는 건데, 배치를 하려면은 내 손에 들고 있는 카드들을 써가지고 이제 위치를 바꾸는 건데, 그러니까 노란색 책들은 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파란색 책들은 다 오른쪽에 놓아야 돼서 이 책의 순서대로 도서관의 책을 정렬하듯이 하는 건데, 이 겐세이가 좀 있어요. 이게 상대편과 위치를 바꾸는 카드도 있고 아니면 이 중앙에 놓인 것을 바꾸는 카드도 있고 해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조금 인터랙션도 어느 정도 있는 게임인데, 이렇게 카드 렉을 세워놓고 하는 요소라 이렇게 카드 렉을 놓고 할 수 있는 게임이라서 잘 어울리는 게임인 거죠. 왜냐면 내가 카드가 어디 있는지 비공개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 렉을 놓고 움직이면 좀 편한 점이 있죠. 이런 식으로 순서가 딱 맞잖아요. 노란색, 갈색, 회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먼저 맞추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보는 거랑 다르게 게임을 했을 때 룰은 쉬운데 퍼즐 요소 좋아하시는 분, 아까 추상 전략처럼 퍼즐 요소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미노다이스는 이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스컬킹 다이스라는 게임이 나왔었어요. 주사위로 하는 스컬킹. 그것을 리테마한 겁니다. 그 라이센스가 살짝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스컬킹 다이스를 만들었던 작가님의 게임이긴 합니다. 다만 테마 일러스트만 이제 플레이트 게임 올로지에서 다시 리테마를 한 거죠. 그래서 스컬킹 방식하고 똑같아요. 다만 스컬킹을 가져와서 카드로 하지만 이거는 주사위로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주사위를 가져와서 내가 예측을 하는데 정작 결정은 주사위를 던져서 하기 때문에 내가 지고 싶어도 이기거나 이기고 싶어도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주사위 그려진 눈에 따라서 그려진 그림들, 뭐 백기라든지 혹은 뭐 확실히 이기는 카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좀 약간 퍼센테이지가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주머니에서 주사위를 나만 딱 보거든요. 똑같아요. 그 스컬킹처럼 1라운드 때는 주사위 1개, 2라운드 때는 주사위 2개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데, 내가 꺼낸 주사위의 색깔만 보고도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매력이 있죠. 그리고 당장 결투할 때는 돌아가면서 주사위를 꺼내서 던지고 숫자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색깔하고는 관계없이. 그래서 내가 이제 예측한 그 스컬킹하고 똑같죠. 내가 승리를 했냐 아니면 영비딩을 했냐, 이걸 가지고 점수를 먹어서 점수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원작이 봐봐요. 이렇게 스컬킹 다이스랑 그 다음에 또 알렉스 란돌프의 그 이게 칼리 도거인데요. 이 게임이 있었대요. 그 다음에 피닉스 이 게임이 에이다의 라이브러리
로 바뀐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게임들이 실은 원래 다 크기도 다르고 너무 오래된 고전 게임이라서 지금은 구하기도 힘든 게임들인데, 그리고 또 명작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게임들을 다시 이렇게 패키징으로 만들었습니다. 게임 외에도 다른 시리즈들도 이 사이즈에 맞게끔 나오면 저는 참 이제 컬렉터로서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플레이트에서 어떤 식으로 게임들이 나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러스트 이제 길환진 작가님 그리고 김안스 작가님 같이 그래픽을 바꾸셨고요. 이제 브랜드를 플레이트로 해서 다시 나올 것 같아요. 8개가 들어있고요. 드래곤 스트라이프, 이 주얼들은 플라스틱 주얼로 들어있고요. 에이다의 라이브러리 책들 카드, 그다음에 미노다이스는 이제 가림막과 주사위가 들어있고요. 해서 가격이 얼마냐 이게. 지금 스트레치골 계속 열리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또 늘어나고 있고요. 토탈 패키지로 구입을 할 경우는 $57네요. 그러니까 플레이트 플러스 게임 3개 하면 $57. 와, 배송비가 한국 얼마로 붙나요? 여기? 오, 한국 역시 싸네요. 한국은 $4, 4,000원 정도 붙는 거네요. 합쳐가지고 한 $60 되겠네요. 배송비까지 하면은. 배송은 2022년 내년 5월 정도 도착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플레이트에서 출시된 게임 3개까지 킥스타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파주 슈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매주 수요일날 소개할 팝콘의 신작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영상 소개한 것 말고도 다른 또 여러 가지 신작들이 쏟아질 텐데요. 계속해서 그 신작 소식들과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저희 우주TV 또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오늘 소개한 게임들의 정보를 뒤에 이어서 첨부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현명하게 보드게임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또 다음에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